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무회의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전에 많이 회자됐던 적자생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무회의야말로 국정의 최고 토론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좋은 것은 전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다면평가제도의 더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제도가 공직사회에 도입된 것이 98년도 제가 부천시장을 할 때 부천시가 처음 했습니다. 그 뒤에 2000년도에 외교부가 도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다면평가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이게 시행됐는데 너무 어설프게 충분한 설계와 운영에서의 점검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노정해서 전면 폐기됐는데 다행히 외교부만 지금 10여 년째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면평가의 중요성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그러다니까 인사가 그냥 연고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고참순으로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다면평가야말로 단순히 평가 대상자들 간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동원되고 어떤 기술과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런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그룹 등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새 정부에선 제대로 된 다면평가 시스템이 모든 부처에 보급되고 정착됨으로써 공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한 신뢰 회복에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외교부의 이 다면평가 활용 제도 상황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판단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희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외교부에서 처음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할 2000년 당시 저도 한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자극이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 제도의 그 근본 취지, 객관적인 업무 평가, 그리고 이게 그런 어떤 수직적인 평가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평가까지 포함한 그게 매우 유용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실 그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개혁, 부쇄신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이 다면평가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화여고 진학 따님의 진학 문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화여고가 따님이 진학할 2000년 당시에 공동학군이었죠. 이 공동학군이라는 게 서울시청 반경 4km 이내에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근거리 배정전에서 선지원에서 가는 거고 그 당시에 이화여고 등 그 지역의 학교들이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학교다. 이런 사실을 그 시점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는 명문이죠. 또 이화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도 명문이죠. 근데 이 이화여고는 그 학교하고 다른 학교죠.
저의 모교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위상이 쭈그러든, 그래서 이화 외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평판이 나 있었고, 이화 고등학교는 제 모교이지만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 장녀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으로서 고위 공무원이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뭐 그건 다 인정하죠. 그거 인정 안 할 사람은 없는데, 고위 공직자로서 이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저항감이 없었어요, 후보자로서? 네, 당시에 저도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이가 그 당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존중은 좋아요. 예. 그러나 아무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못 다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공무원으로서는 더구나 이 조국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애국심, 이런 게 강조가 돼야 되고요. 그건 공무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의원님, 저는 저희 공직사회의 그런 어떤 그 인적 자원의 다양화, 외교부를 포함해서요. 그런 어떤 그럼 다양화 차원에서 자녀도 뭐 외국 국적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 여론도 있고, 그래서 네.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야, 검토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후보자께서는 아까 이제 여러 의원들 질문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인 신분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나눔의 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장관 앞으로 되시면 이 장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겠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직 장관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예요. 장관 신분으로서는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의 한일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방문도 하셔야 돼요. 그건 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신분과 장관이 직접 된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장관 임명을 못 받으셨는데 마치 장관 된 것처럼 그런 방문, 그런 행보를 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죠. 네, 의원님, 그런 인식을 심게 드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늘 뵙고 싶었던 분이고, 지난번에 휴가 나왔을 때도 뵈러 갈까 했는데 할머님들께서 아프다고 해서 집이 닫힌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가 뵙고요. 제가 저기를 봤는데요. 후보자께서 언론에 그 부분 변명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유엔의 인도 지원 조정관, 인권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갔다, 조금 겸연쩍은 그런 변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직에 계실 때 가셨어야 맞아요. 그때는 뭐 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갔다. 가려고 마음먹고 그런 일정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아닌지 이런 지적을 받고 계신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 앞으로 처신을 이런 정무적인 그런 감각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눔의 집을 그 당시에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제 양심에 맞게 제가 진짜 정말 가고 싶어서 간 일이었습니다. 더욱이나 만약에 임명이 되어서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신해야 될 그런 어떤 환경이 많이 바뀌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이전에 가뵙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합의서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는 가운데 그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할머님들의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저 나름대로는 조용히 갔다 오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야말로 순수한 목적에서 다녀온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국회 청문회 처음 받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 받다 보면은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후보니까 그러나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마음 편히 가지시고 콩고 내전이 심할 때 그때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서 후보가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죠? 한 두 주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판지병원인가 하는 병원에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콩고가 내전이 심각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곳을 성폭력 피해자를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권 차원에서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이번에 후보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바쁜데도 그 위안부 할머니 가서 만나고 온 게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가지고서 5,000불을 후보자도 돈을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구원해서 5,000불을 모금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판지병원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사하다고 해서 봤어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보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청문회 하다가 또 그렇게 또 힐링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 미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한일 간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큰 현안이 돼 있는데 외교장관이 되시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단히 호소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게 한일 간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의 인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오래도록 담당해온 그런 분이 외교수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국제관계를 힘은 원리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해해왔던 그런 과거를 벗어던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국제관계를 이제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인권을 포함한 도덕성의 문제로 세계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또 더구나 이제 그 새 자녀를 둔 워킹맘으로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새 아이를 둔 워킹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했다가 와가지고 일하는데 밀린 일 다 하느라고 너무 과로해서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안쓰러워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또 아까 얘기한 그 이화여고 전학한 문제로 또 말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우리 원혜영 의원이 묻다 말았습니다마는 이화여고가 당시나 지금이나 지금 평준화돼서 그게 소위 여러 사람이 가려고는 그런 학교는 아닌 상태죠. 좀 더 설명하면은 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좋은 대학을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일부러 위장 전입을 할 때는 대개 강남으로들 가거든요. 거기를 간 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네, 단순히 제가 다닌 모교고 예. 제가 아닌 은사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예. 저희 아이가 적응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 그랬군요. 모교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후보와 장녀가 불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어느 야당 의원님에 의해서 제기돼가지고 며칠 동안 텔레비전에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잘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 고시 3조에 봐도 말하자면 저런 뜻이죠. 남편 되시는 분이 보험 들었는데 피부양자로 후보자도 돼 있고 장녀도 돼 있었다. 그런데 그럴 그렇습니다. 수 있느냐 이건데 네. 그 보건복지부 고시를 봤더니 제2국민 외국 거주자이죠. 또 외국인도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또 소득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에 있어서 UN 국제기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여기에 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보니까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더라고요. 알고 네.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왜 사과를 했습니까? 네, 하도 저에 대해서 의혹들이 많이 있으시고 사실 이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의 큰딸이나 제가 해외에 거주 시 저의 남편의 피보험자로 부양가족으로 보험에 등록된 데에서는 전혀 법에 따라서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역시 상세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유엔에서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 거기에서 하는 의료보험도 의료보험비를 내면서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의 간부로서 봉급은 받지만은 유엔에서 예컨대 미국 직원들은 세금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세금을 안 내는 다른 나라 출신의 직원들은 직원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일정 부분 월급에서 떼서 자국 그러니까 한국 정부 기여금을 낸 한국 정부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세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국고에 그런 어떤 재수입의 일부가 들어가는 식의 그런 어떤 유엔 기구에서의 10년간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반한 신뢰 회복에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외교부의 이 다면평가 활용 제도 상황에 대한 어떤 후보자의 판단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희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외교부에서 처음 다면 평가 제도를 도입할 2000년 당시 저도 한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면서 많이 자극이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 제도의 근본 취지, 객관적인 업무 평가, 그리고 이게 그런 어떤 수직적인 평가뿐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평가까지 포함한 그게 매우 유용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사실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개혁, 부쇄신의 한 중요한 축으로서 이 다면평가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화여고 진학 따님의 진학 문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화여고가 운영에서의 점검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노정해서 전면 폐기됐는데 다행히 외교부만 지금 10여 년째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면 평가의 중요성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그러다니까 인사가 그냥 연고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고참순으로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다면 평가야말로 단순히 평가 대상자들 간의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동원되고 어떤 기술과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런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 그룹 등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새 정부에선 제대로 된 다면 평가 시스템이 모든 부처에 보급되고 정착됨으로써 공직에 대한 따님이 진학할 2000년 당시에 공동학군이었죠. 이 공동학군이라는 게 서울시청 반경 4km 이내에 고등학교의 정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근거리 배정전에서 선지원에서 가는 거고 그 당시에 이화여고 등 그 지역의 학교들이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가 힘든 학교다. 이런 사실을 그 시점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는 명문이죠. 또 이화 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도 명문이죠. 근데 이 이화여고는 그 학교하고 다른 학교죠. 저의 모교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위상이 쭈그러든 그래서 이화 외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평판이 나 있었고 이화 고등학교는 제 모교이지만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 장녀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무회의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전에 많이 회자됐던 적자생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무회의야말로 국정의 최고 토론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좋은 것은 전파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다면 평가 제도의 더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다면 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다면 평가 제도가 공직 사회에 도입된 것이 98년도 제가 부천시장을 할 때 부천시가 처음 했습니다. 그 뒤에 2000년도에 외교부가 도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다면 평가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이게 시행됐는데 너무 어설프게 충분한 설계와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으로서 고위 공무원이셨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성인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 뭐 그건 다 인정하죠. 그거 인정 안 할 사람은 없는데 고위 공직자로서 이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아무 저항감이 없었어요, 후보자로서? 네, 당시에 저도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이가 그 당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존중은 좋아요. 예. 그러나 아무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못 다닙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교부 공무원으로서는 더구나 이 조국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아니겠어요? 애국